자, 판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7페이지 13번 판례죠. 자, 23번 판례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 판례인데요. 가장소비대차라고 돼 있죠. 가장소비대차는 쉽게 말하면 가짜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용증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짜였어요.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주라고 하고요. 돈을 빌린 사람을 차주라고 하는데 이게 가짜 대주죠. 가장 대주, 가짜 차주, 가장 차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소비대차니까 가짜 채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대주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고요. 법원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파산 관제인은 파산한 사람의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산 관제인은 선임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 재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채권이 하나 눈에 띈단 말이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을한테 갖고 돈을 갚으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을은 뭐라 그랬을까? 이거 가짜 채권이라 그랬겠죠. 그럴 때 파산 관제인이 뭐라 그랬냐? 아, 나는 108조 2항의 제3자다. 108조 2항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고 돼 있지 않냐? 나는 선의의 제3자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을 했을 때 그 파산관제인이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되는가가 첫 번째로 문제가 됐죠.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파산관제인은 파산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산한 사람의 포괄승계인이에요. 그런데 포괄승계인의 대표가 우리 상속인 같은 애들이 있었잖아요. 자, 허위 표시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다가 판례예요. 그럼 파산관제인도 포괄승계인이니까 제3자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파산관제인은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다라고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108조 2항의 제3자다. 두 번째가 문제가 된 게 뭐냐? 이 파산관제인이 이 채권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의란 말이에요. 그럼 제3자라 하더라도 악의니까 보호를 못 받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 대법원이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 자신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요 파산한 사람의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산 채권자라고 해요. 파산한 갑의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셋이 있었어. 자, 이때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관제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파산 채권자를 가지고 판단해라. 따라서 이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여야 파산관제인도 악의 이렇게 되는 거죠. 파산 채권자 한 사람이라도 선이라면 파산관제인은 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13번은. 그래서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 해당한다. 선악도 파산관제인 개인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파산 채권자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인은 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4번 판례를 보면 문제가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즉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인은 파산관제인 자신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파산 채권자 모두 이걸 이제 총파산 채권자라고 해요. 파산 채권자 모두를 싸잡아서 총파산 채권자라고 하는데 그 총파산 채권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로 다뤄집니다. 이렇게 판례 문구를 13, 14번 꼭 기억해 주세요. 15번 채권 가장양도되었을 때 기존 채무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채권을 팔았어요. 자, 이 채권이 뭐냐? 병에 대한 채권이에요. 채무자예요. 그런데 이 채권 양도가 가짜였어요. 그때 이 채무자가 108조 2항의 제3자냐?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08조 2항의 제3자란 가장 채권 양도 같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건 허위 표시 이후에 거래한 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채권 가장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잖아요. 채권 가장양도 이후에 거래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해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암기합니다. 채권 가장양도 시 기존 채무자. 제3자 아니다. 참조 1번도 잘 나오죠.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그 본인은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죠.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어요. 갑이 을과 계약을 합니다. 물건을 팔면서 돈은 병한테 주라 그랬어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요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요 갑을 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짜였어요. 이럴 때 이 수익자가 108조 이항의 제3자냐 아니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허위 표시 때 수익자 제3자 아니다. 제3자 아닌 놈들 15번, 1번, 2번 요 세 놈은 꼭 기억해 주시고 3번 통정 허위 표시 가짜죠. 통정 허위 표시한 채권이니까 가짜 채권이잖아요. 이 가짜 채권을 진짜로 알고 가압류한 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전세권 가짜 전세권이잖아요. 이걸 진짜로 알고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가짜 채무를 진짜인 줄 알고 보증하고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이런 애들은 다 제3자에 해당한다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제3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3자 아닌 놈들 15번 참조 1번 2번 기억하시고 제3자인 놈들 파산관계인 그 다음에 요 놈도 출제가 됐죠. 가짜 채권을 진짜로 알고 가압류한 사람. 가짜 전세권을 진짜인 줄 알고 그걸 통해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가짜 채무를 보증한 사람.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대부분 판례 구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번은 가장매매와 구별되는 가장행위 은닉행위 판례죠. 갑이 자신의 땅을 을에게 증여를 해요. 근데 세금을 아끼려고 증여를 숨겨요. 은닉해. 그리고 매매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죠. 하지만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됩니다. 여기가 틀렸죠.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지만 증여는 요건 갖추면 유효하다. 자, 이제 착오가 나왔네요. 착오는 동기착오 판례,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 책임의 문제, 착오와 계약 해제, 착오와 담보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례가 아주 중요하죠. 109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하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상대적 취소를 규정해 놨습니다. 자, 17번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서 실제로는 침범을 안 했는데 침범했다고 착각을 했죠. 상대방의 주장에 의한 착각이 있죠. 유발된 착오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한 동기의 착오니까 결과적으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원래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유발된 동기의 착오, 표시되어 알려진 동기의 착오 이건 착오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판례에서 유발된이라는 말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상대방이 강력한 주장에서 침범했다고 착각, 즉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착오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있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조를 봅니다. 땅을 샀어요. 공장 지려고. 그런데 법령상 제한으로 공장을 못 짓는다. 전형적인 동기의 착오입니다. 전형적인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라는 건 의사 표시는 일치해요. 갑소유 A 토지를 을이 사려고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한 거예요. A 토지를 매수할 생각으로 A 토지를 팔아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의사 표시는 일치해요. 그런데 을이 이 A 토지를 왜 사나? 왜? 이게 동기잖아요. 공장 지려고. 근데 공장을 못 지는 땅이야. 그게 동기의 착오죠. A 토지를 매수할 생각으로 A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원래 의도한 목적, 이게 동기죠. 공장을 지으려고 샀는데 지을 수 없더라. 대표적인 동기의 착오가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 아니죠. 그런데 2번. 당사자사의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은 때 하나요.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는 건 표시를 해서 알려줬다라는 뜻이에요. 을이 왜 사? 공장을 지으려고 사. 근데 이거를 을이 갑에게 표시를 했어. 그래서 알려줬어, 갑에게. 이렇게 표시돼서 알려줬다라는 말을 우리 대법원이 갑과 을이 공장 짓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땐 착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더 나아가서 갑과 을 사이에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짓기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죠. 다시 한번 을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 것을 갑에게 표시해서 갑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표시해서 알려졌다는 말을 뭐라고 쓴다고요?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약 내용으로 삼기만 하면 되고 즉 표시해서 알려지기만 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 공장을 짓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은 표시돼서 알려진 바가 없어요.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갑이 공장 부지로 최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공장을 지을 수 있나 보다라고 착오를 해. 즉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것도 착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2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되었다면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죠. 될 수 있다인데 판례는 문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가 판례 문구예요.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바꾸면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옳은 지문이 되겠죠. 4번은 내가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국가에 증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 말을 한 거야. 이 땅은 국가에 증여해야 되는 땅이다. 기부 체납해야 되는 땅이다. 당신이 이 땅을 개발하려면 요만큼은 기부 체납해야 된다. 그래서 갑이 기부 체납할 필요 없는, 증여할 필요가 없는 땅을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서 증여를 했단 말이죠. A 토지를 증여할 필요가 없는데 A 토지를 증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동기착오인데 상대방이 국가, 즉 공무원에서 유발됐죠. 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착오에 빠졌으니까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됩니다. 자, 5번은 A라는 서류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B 서류더라. 매매계약서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는데 연대보증계약서더라. 신혼보증계약서인 줄 알고 도장 찍었는데 연대보증계약서더라. 이런 걸 이제 서명 날인의 착오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신혼보증계약서예요. 근데 어디다가 표시한 거예요? 어디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연대보증계약서에 도장 찍었죠. 그러니까 의사는 매매계약 또는 신혼보증계약이지만 표시는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결국 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이런 거 뭐예요?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표시상 착오가 되겠죠. 전형적인 표시상 착오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가 의사고요. 연대보증서류의 서명이 표시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전형적인 표시상 착오입니다. 동기 착오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8번은 중요 부분의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냐 없냐죠. 착오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할 수가 없다죠.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9번 토지 매매에 있어서 시가를 착오했다. 이건 중요 부분 아니죠. 간단히 기억하세요. 시가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닙니다.
반면에 법률착오라고요. 세법을 잘못 착각해서 세금을 더 냈어. 내가 양도소득세를 해야 되는데 세법을 잘못 해석해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계산했어. 또는 더 적게 계산했어. 법률착오, 계산착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농사 지려고 농지를 샀어요. 근데 대부분이 하천부지야. 이런 것들을 목적물의 성질,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 해요. 목적물의 성질이나 현황에 관한 착오라고 합니다. 이건 중요분의 착오가 해당이 됩니다. 판례. 경작 가능한 농진주를 알고 땅을 샀는데 대부분이 하천부지더라. 이런 것들은 토지의 현황, 토지의 성질에 관한 착오로서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3번은요. 채무자가 있고요. 이 채무자의 채무를 지금 보증을 서려고 해요. 근데 보증을 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좀 파악해 보려고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를 떼봤어요. 만약에 이 등기부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얘는 이미 돈을 갚지 못하는 연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돈 빌려준 사람이 가압류를 해놓은 거니까. 따라서 가압류가 있다면 보증계약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로 확인해 봤더니 가압류가 없어요. 가압류 등기가. 보증을 섰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가압류 등기가 있었어요. 등기부가 정정기가 나가지고 두 장이 붙어 있었단 말이지. 이렇게. 그 두 장 붙은 걸 떼지 못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넘기다 보니까 그 붙은 부분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보증인은 가압류 등기가 없다라고 믿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압류 등기가 있더란 말이지. 이건 중요분의 착오가 돼요. 문제는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건 말소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가압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여기까지는 중요 부분이 되는데 다행히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더라. 그럼 가압류 등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소될 거니까. 결국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오가 아니지.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3번 키워드로 기억합니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이런 말 나오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0번은요. 착오와 관련해서 소송이 붙었을 때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과 중대한 것이 되는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민사소송은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한 다음 그 주장한 것을 법원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되죠. 그게 입증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취소하려는 자가, 즉 착오자가 입증해야 된다. 착오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법원에서 저는 중요 부분을 착오했습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요거는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증명하라는 게 판례예요. 여기서 상대방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요 취소하려는 표의자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은 표의자, 착오자, 취소하려는 자, 범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증 책임도 아주 중요하죠. 21번 자 중대한 과실과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인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말을 믿었어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다예요. 전문가 말을 믿었을 때는 설령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답니다. 반면에 22번은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확인해야 되죠. 스스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예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가 되겠죠. 참조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지려고 땅을 사는 사람이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샀단 말이죠. 관할관청에 문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문의를 안 했단 말이지. 그럼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22번과 요 참조 요 두 개가 대표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에 관한 말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 취소할 수 없다가 되겠죠. 23번.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설령 중요 부분에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를 못 하잖아요. 여기 예외가 있더라. 아주 잘 나옵니다. 최근에. 갑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요. 그럼 갑은 취소를 못 하잖아. 그런데 을이 갑이 착오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용을 했어. 그래, 갑의 착오를. 만약에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설령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오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설령 그 착오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4번은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고 있어요. 이 전문건설 공제조합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건설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설회사에 대해서 그 건설을 보증하는 업무래요. 보증. 그런데 착각에 빠져서 보증서를 잘못 발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증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저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조합원, 이 건설회사겠죠. 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뭐 분양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합이 이걸 보증을 섰다가 이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손해가 생 거 아니에요. 손해가 생겨. 얘가 부도 나버리면 손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 조합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조합이 보증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조합원과 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손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은 착오에 빠진 사실과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잖아요. 위법이 아니다. 109조에서 분명히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합은 109조에 따라서 적법하게 취소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24번 착오에 빠진 사실 및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24번과 참조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한 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25번도 아주 중요하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요. 즉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따라서 매도인이 먼저 계약을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문제는 을이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면 좀 전에 말했어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돌하는 거예요. 갑은 을에 대해서 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는 계약을 해제한다. 손해를 배상해라. 을은 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손해배상 못한다.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문제는 갑이 계약을 해제를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대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줍니다. 즉 매매 계약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에서 적법하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 25번이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이 을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이유는 착오는 계약 당시 발생한 사유고요. 해제는 계약 이후 사유예요. 그러니까 을의 착오 취소가 우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을의 착오 취소가. 26번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팔았는데 이 주택에 하자가 있어요. 자, 일단 갑은요. 나중에 매매를 가보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자, 문제는 을이 이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멀쩡한 주택이라고 착오하고 매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착오하고 하자 담보 책임이 중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 자, 여기서 예전에는 우리 대법원이 하자 담보 책임이 착오의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하자 담보 책임만 적용이 된다가 판례였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이 이런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특별 규정으로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하자 담보 책임의 요건 효과와 착오 취소 요건 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매도인 갑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가 뭐예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옳은 질문이 되겠죠.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착오 문제고요. 자, 사기강박에서는 기망의 위법성, 강박의 위법성 그리고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강박이 나오죠. 원칙적으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2항이 문제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상대방이 을이에요. 그런데 을이 아닌 제3자가 사기랑 강박을 했어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앤드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요 놈이 을의 대리인이라면 요 놈은 을하고 똑같아요. 즉 갑이 상대방의 대리인 을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다면 상대방의 사기강박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을이 설령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죠. 판례 문구가 이렇죠.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란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란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을 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을 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판례에서. 이따가 보겠죠. 자, 27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에 의한 착오가 있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갈래로 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요건 표시상 착오예요.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이기 때문에 착오 취소만 되고 사기 취소는 안 된다가 판례예요. 반면에 기망에 한 착오가 있고 착오에 한 의사를 표시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 요게 110주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무슨 착오예요? 동기의 착오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단 사기 취소는 가능하죠. 나아가 이 동기가 표시돼서 알려지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그럼 그때는 착오 취소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망에 한 착오, 착오에 한 의사표시라고 나왔을 때 두 가지를 구별하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연대보증 서명, 신원보증, 연대보증 이런 건 표시상 착오고 착오 취소만 가능하다. 반면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동기 착오의 경우에는 사기 취소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착오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단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죠. 사기한 의사 표시가 성립하려면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 28번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신원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가 의사죠. 연대 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했죠. 표시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표시상 착오죠.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법리 즉 110조 적용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잘 나오죠. 29번은 이제 기망의 위법성과 관련해서 상품을 선전 광고할 때 다소 허위 과장 광고,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이건 위법이 아니죠. 반면에 거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이게 위법이에요. 이게 기망의 위법성에서 위법이란 신의칙 위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이니까 그게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위법한 기망이 되는 거죠. 단순 허위 과장 광고와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는 표현을 구별하셔서 하나는 위법하다, 하나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판례 문구예요. 30번 시가를 속인 건 위법 아닙니다. 위법이 아니다 뭐라고 나와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하였다. 이게 위법이에요.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하였다 이퀄 위법. 그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시가를 속인 건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 이퀄 위법.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31번 정도가 돼야 위법이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했다. 위법한 기망이다. 위법한 기망에 해당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몇 차례 출제가 된 바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요.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지하지 않았잖아요. 침묵을 했겠죠. 고지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부작위라고 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이것도 기망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겠죠. 반면에 32번, 표현이 나왔어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소 과장된 광고가 나왔죠. 이런 표현, 다소 과장된 광고. 이거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죠. 33번 갑이 A의 기망으로 을에게 건물을 팔았죠.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A의 기망이 있었어요. 제3자 기망이죠.
자, 이때 갑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요. 기망을 한 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 대법원 뭐라 그래요? 취소 안 해도 된다.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갑은 을과의 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기망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잘 나오죠, 이것도? 34번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대리인 기망에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세요.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요. 을의 대리인이 기망을 했어요. 그건 을의 기망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 문구. 대리인 기망에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을이 선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의 기망하고 똑같단 말이죠. 따라서 본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35번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자체는 위법이 아니죠. 그런데 위법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가 뭐예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죠? 따라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다가 되겠죠.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 위법이니까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해. 해악의 고지가 강박이 수단으로 부적당하다. 무슨 뜻이에요? 사심이나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심이나 야구, 사심이라고는 안 되겠다.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위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래서 강박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거나 강박의 수단이 부적당하거나 그럼 위법하게 됩니다. 반면에 2번은 뭐예요? 해악의 고지가 강박이라 그랬잖아요. 해악의 고지가 없어요. 그러면 강박이 없는 거예요. 강박이 아니다가 되죠. 그죠? 해악의 고지가 강박인데 해악의 고지가 없다, 강박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강박은요.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하는 경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고요. 무효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예요. 예. 그런데 강박을 당한 사람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주장 속에 침해되었다, 취소하겠다 이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취소와 무효는 효과가 취소했을 때는 같지만 그 전에는 다르단 말이죠. 이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고요. 이건 유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인 거예요.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무슨 뜻이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는 주장 속에는 취소한다는 주장,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 건 아니란 말이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것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것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는 게 팔려요. 따라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는 주장 속에는 침해됐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을 왜 파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죠. 민사소송은 주장한 것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박탈 여부만 판단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여부는 판단 안 한단 말이에요. 법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련된 규정은 소송행위. 소송행위가 뭐예요? 법원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 행위죠. 여기 적용이 안 되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상의 행위는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7번.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강박은 정도에 따라서 두 갈래로 간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면 취소로 가고 박탈되면 무효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37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박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라고 해야죠. 틀렸죠. 다시 한번요.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와 박탈된 경우로 나눠서 침해로 가면 취소, 박탈로 가면 무효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 발생 시 일단 조문 암기해야 되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111조 이항 꼭 기억해야 되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라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대항할 수 없다. 도달을 주장 못한다.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 다음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그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공시송달해서 송달할 수 있다. 조문 암기하시고 판례 몇 가지 확인해 봅니다. 갑이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서 해제 의사를 표시했는데 내용 증명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반송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도달한 걸로 간주하죠.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잖아요. 자, 도달이 뭐예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 알아야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상태. 이게 도달이잖아요. 그럴 때 효력이 생기죠. 알아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39번은 등기죠. 역시 내용 증명으로 똑같이 반송이 안 되면 도달로 봅니다. 따라 틀렸죠. 39번 등기, 참조 1번 내용 증명. 반송 안 되면 도달이에요. 반면에 보통 우표는 반송이 안 되면 도달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표는 단순히 보낸 것만으로는 도달한 것으로 추정은 안 해줍니다. 등기와 내용 증명으로는 한 묶음 생각하시고 보통 우표물 따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자, 40번은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죠. 그럼 도달이에요. 자, 도달이 뭐죠? 우편물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수치를 거부했을 때, 즉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그때 효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40번 수령 거절. 정당한 이유 없는 수령 거절. 도달이다. 여기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게 도달이란 말이에요. 도달을 방해했단 말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도달로 봐야 된단 말이죠. 언제 효력이 생긴다? 수치 거부 시. 즉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그때 의사표시력이 생긴 걸로 봐야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리가 나왔네요. 자, 대리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판례가 뭐 대리권 범위, 대리권 제한. 판례가 아주 잘 나오죠. 자, 1번은 대리권 수요와 관련된 건데 대리권 수요, 수권행위라고 하잖아요. 분류식이에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주거나 인감을 교부한 거, 이게 수권행위가 아니에요. 수권행위는 뭐를 부탁하는 행위, 이 자체가 수권행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감을 맡겼다는 것만으로 대리권을 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죠. 실제로 아내가 남편한테 뭘 부탁했는지를 따져라. 단순히 위임장을 주거나 인감을 준 것 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니다. 위임장 주거나 인감 준 것만으로
수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무슨 부탁을 했는지 판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수권행위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2번.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거죠. 임의대리에 있어서 임의대리권은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고 돼 있죠. 무슨 뜻이에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계약 당일날 계약금 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중도금이나 잔금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수령 권한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임의 대리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해석을 해봤더니 수령 대리권이 포함이 된단 말이죠. 반면에 2번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면제를 해줬어. 큰일 납니다.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빌려준 돈, 야 네가 좀 받아와라 그랬지. 가서 면제해줘. 이런 대리권을 준 적은 없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은요. 수령 권한 당연히 있고요. 나아가 연기 권한까지도 있다 그래요. 중도금이나 잔금 따위를 받는 날짜를 연기해 줄 권한까지가 있어요. 반면에 해제 권한 같은 건 당연히 없죠. 이런 거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라고 대리권을 줬지.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 권한을 준 적은 없단 말이죠. 해제 권한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돈 빌려와라. 그리고 담보권 설정 대리권까지 줬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계약 체결 대리권이에요.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옳은 지문이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 뭐 이해 필요 없어요. 4번은 키워드가 계약 체결 대리권. 계약 체결하고 수령 권한까지 있다. 그러나 뭐는 없다. 해제 권한은 없죠. 자, 10번 118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118조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 못한다.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용계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당연히 이 118조는 임의 대리인이면서 대리권이 있어. 근데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이럴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대리권이 없는 거죠. 무권 대리잖아요. 이럴 땐 당연히 118조는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대리권이 있고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거나 대리권 자체가 없는 표현 대리 경우에는 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가 판례입니다. 자기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124조.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와 계약을 하거나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단 채무이행은 허락이 없어도 자기계약 형태나 쌍방대리 형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돈 빌린 차주가 돈을 빌려준 대주가 아닌 사채 알선업자에게 변제. 이게 뭐예요? 채무이행이죠. 이때 사채 알선업자는 돈을 빌린 차주와 돈을 빌려준 대주 사채업자 사이에 끼어있는 쌍방 대리인으로 봅니다. 사채 알선업자가. 이때 차주가 대주에게 직접 변제하지 않고 쌍방 대리인에게 변제했다. 그런데 채무이행이잖아요. 변제는. 그러니까 유효한 변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효한 변제다. 자, 대리권 남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비지에서 봤죠. 은행, 갑, 직원, 을. 예금주와 예금계약하고 돈을 수령해서 횡령을 했다.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본인은 은행에 효력이 있다. 은행은 예금계약에 책임을 져라.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비진이 표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하여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7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하여 본인에게 무효다. 효력이 없다. 본인은 예금계약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하겠죠. 자, 현명이 뭐죠?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현명이라고 하죠. 자, 이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대리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 표시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위임장을 보여주거나 참조해 보면요. 위임장을 제시했잖아요. 이 현명이 된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행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거예요. 따라서 위임장 제시만으로도 대리관계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현명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리인 자기의 이름만 적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이걸 대리행위로 봐야지 타인 물건 매매로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을이 매도인으로서 갑소유 땅을 판 걸로 볼 수는 없다.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타인 물건 매매로 볼 수는 없고 대리행위로 봐야 한다. 위임장 제시 이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쓰고 본인 도장만 했다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죠. 위임장 딱 보여줬다면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쓰고 본인 도장만 찍어도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적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어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위임장을 제시하는데 현명을 했다면 계약서에 본인 이름만 기재하고 본인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이미 위임장 제시를 통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으니까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가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악의 또는 과실 선의 이런 걸로 영향을 받을 때 그 유무는 대리인 표준을 한단 말이죠. 다만 불공정한 행위에서 궁박만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랬죠. 궁박은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경솔했는지 무경험했는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궁본 경무대 아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고요. 11번 대리인이 사기 쳤네요. 대리인 사기는 본인 사기하고 똑같으니까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그죠? 본인이 그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심지어 본인이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하고 똑같으니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자, 14번 복대리라고 되어 있네요. 복대리도 중요한데 판례는 또 몇 개 없어요. 자, 복대리에 와서는 120조, 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위권이 나오죠. 대리권이 법률행위에서 부여된 경우, 즉 수권행위에서 부여된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죠. 책임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고요. 다만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 책임이 이렇게 면제될 수가 있죠. 조문 확인하십니다. 자,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도 되고요. 묵시적 승낙도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권행위 속에는 묵시적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통 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냐? 이 을의 대리행위가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대신이 자신에 의한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즉 다른 말로 대리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행위, 이 분양 업무 같은 것들. 이 분양 업무는 분양 대행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을에게 위임을 했을 때 이 분양 업무는
대리인의 직접 처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시적 승낙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본인이 뭐 대리인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 없는 행위든 필요 있는 행위든 상관없이 얘가 복대리인 선임을 명시적으로 금지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을 못하겠죠. 12번, 업체자 부장 업무를 대리인이 위임했을 때 그 업무는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명시적 승낙만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묵시적 승낙은 안 돼. 반면에 참조 1번, 범죄행위 성질상 대리인에 의한 직접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으로도 선임할 수 있고 그 다음 수권행위 속에 묵시적 승낙이 있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단 말이죠. 2번,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 없는 행위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금지했어요. 그럼 당연히 선임할 수 없죠.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하든 필요 없든 상관없이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쵸? 자, 13번부터 이제 무권 대리고요. 무권 대리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무권 대리 추이는 시간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